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 1,500원. 이 가격에 원두 볶고 컵에 담아서 건네주면은 점주한테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한 번이라도 궁금하셨던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싼데 어떻게 장사가 되지? 답부터 말하면요, 안 됩니다. 정확히는 점주 혼자 직접 뛰지 않는 한 직원이나 알바 월급보다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던 전직 점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돈 많이 벌고 선망의 대상이지만 투자 대비 남는 게 없다고. 그러면은 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점주는 안 남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질문의 끝을 따라가면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모펀드. 지금 우리가 아는 저가 커피 브랜드 대부분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상태예요. 메가커피, 컴포즈, 메머드까지. 그리고 이 펀드들의 목표는 커피를 잘 파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빠르게 올려서 되파는 거거든요. 점주들의 미래, 브랜드의 장기적 성장, 이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가 커피의 화려한 전성시대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그럼 먼저 사모펀드가 저가 커피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부터 짚어볼게요. 시작은 메가커피였습니다. 2021년 사모펀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메가커피를 인수했는데요. 인수되자마자 벌어진 일이 뭐냐면 매장 수가 미친 듯이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3년 새 매출은 879억 원에서 4,960억 원으로 5.6배 뛰었고요. 영업이익이도 2.5배나 증가했습니다. 매출 성장만 된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동시에 개선된 건데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 스토리죠. 근데 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게 살펴보면 단순해요. 매장을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사모펀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구조인지 바로 이해가 돼요. 창업 비용은 가맹점주가 내잖아요. 본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장이 하나 생기면 운영 수수료, 유통 마진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다다익선이죠, 그야말로. 실제로 메가커피는 인수되던 해에 대표가 직접 공격적 출점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이후 다른 사모펀드에 인수된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점포수가 브레이크 없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가커피의 대박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냈냐면요. 돈 냄새를 맡는 큰손들한테 저가 커피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투자금 대비 2배가량의 수익을 남겼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2의 메가커피를 꿈꾸는 사모펀드 자본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컴포즈 커피는 필리핀의 졸리비 그룹에 인수됐고요. 올해 1월엔 메머드 커피까지 사모펀드 손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매일 들르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거의 전부가 이제는 투자 자본의 게임판 위에 올라간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기업에 투자해서 키우고 수익 내는 게 뭐가 문제냐? 원래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사모펀드의 종착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사모펀드의 최종 목적은 기업을 오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매각하는 거예요. 업계에선 이걸 엑시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값 올려서 비싸게 되파는 거죠. 이걸 위해서라면 뭘 하겠어요. 가장 빠르게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매장 수 늘리기가 바로 그거예요. 매장이 많아지면 총 매출은 당연히 올라가니까요. 재무제표가 예뻐지면은 매각할 때 몸값이 올라가고 펀드 입장에선 미션 클리어인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진짜 커피를 팔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주들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수치가 하나 있어요. 가맹점 명의 변경 비율이에요. 메가커피의 경우를 보면은 한 자릿수에서 놀던 이 수치가 사모펀드 인수 직후 2자릿수로 올랐고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명의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점주가 바뀐다는 거예요. 가게를 차렸다가 기대만큼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메가커피에 특별한 부정적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 이슈 없이도 명의 변경이 늘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브랜드 파워를 믿고 가맹점을 냈다가 실망한 점주가 많다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브랜드는 성장했지만 그 성과가 점주에게까지 흘러가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사모펀드의 우선순위를 한번 들여다보면 감이 옵니다. 배당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메가커피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2021년부터 번 돈을 고스란히 주주에게 돌려줬어요. 인수 첫 해에 당기 순이익 100%를 배당으로 쏟아부었고요. 이후에도 매년 배당금을 높여서 3년 만에 인수 비용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배당 성향이 10%로 낮아졌지만 국내 상장사 평균이 10%인 걸 감안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회사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이 다시 기업에 재투자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 주머니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기업의 장기 성장에 필요한 연구나 개발 투자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사모펀드야 단기간에 브랜드 키워서 자금 회수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가맹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사를 믿고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 돈을 넣어서 가게를 열고 거기서 계속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3년 후에 펀드가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기업 몸값을 올리기 위해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바로 마케팅이에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매각할 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케팅 자체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하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메가커피가 손흥민을 글로벌 모델로 쓴 거 아시죠? 연 60억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메가커피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거든요. 본사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엔 버거우니까 결국 그 부단이 어디로 갔겠어요. 가맹 점주들한테 전가하려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점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히는 거죠. 나는 동네에서 커피 한 잔 한 잔 팔아서 겨우 먹고 사는데 내 돈으로 손흥민 광고를 찍는다고 그 광고가 내 가게 매출을 올려주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요. 이 구조를 좀 더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저가 커피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가진 한계를 한번 짚어봐야 하거든요. 저가 커피는 이름 그대로 박리담회예요.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파는 구조잖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건 가성비니까 커피 가격을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매출을 더 올리려면은 뭘 해야 하겠어요? 매장을 더 내든가 아니면 커피 말고 다른 걸 팔아야 하는 거예요. 매장 늘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사모펀드의 핵심 전략이고 다른 걸 파는 게 바로 요즘 저가 커피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컵빙수, 요거트 아이스크림, 라면 땅까지. 커피랑 전혀 상관없는 메뉴들이 줄줄이 나오는 이유가 단순해요. 커피 한 잔 마진보다 이런 간식류 마진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본사 입장에선 매출 다각화라고 포장하겠지만요. 근데 이게 점주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계속 커피를 타야 하고 거기다 복잡한 음식까지 만들어야 하니까 매장 운영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본사에서 이걸 간편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모를까. 매장 안에서 직원들이 직접 조리해야 하는 구조로 내려보내니까 결국 인건비가 올라가요. 잘 나가는 메뉴만 골라서 팔고 싶어도 본사 방침이 있으니 마음대로 못하고 품절 처리했다간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점주는 선택권도 없이 본사가 정한 판 위에서 뛰어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프랜차이즈, 점주가 과연 사업가인지 아니면은 보장 없는 월급을 받기 위해 내 목돈을 바치고 노동까지 해야 하는 자발적 직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퇴직금, 내 대출금으로 가게를 열었는데 매장 운영 방식도 본사가 정하고 메뉴도 본사가 정하고 마케팅비까지 본사가 걷어가면 나한테 남는 게 뭔가 싶죠. 여기서 우리가 홈플러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매출이 안 나와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 찌꺼기만 남은 상태에서 무너진 거예요.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홈플러스가 가진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체력이 바닥나면서 결국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회사를 사람에 비유하면요. 멀쩡한 사람한테 각성제까지 놔가면서 단기간 바짝 일시키고 사람이 고장 날 때쯤 배 갈라서 장기까지 빼먹은 거예요. 지금 저가 좀 커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것과 다른 건 뭘까요? 매장 수를 미친 듯이 늘리고 매출을 최대한 올리고 배당으로 자금을 빼가고 적당한 타이밍에 엑시트하는 구조. 홈플러스 때 봤던 그 시나리오가 커피잔 위에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프랜차이즈라는 구조가 원래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니었어요. 본사가 브랜드를 키우고 점주는 그 브랜드의 힘을 빌려 안정적으로 장사하고 본사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게 프랜차이즈의 본래 취지잖아요. 근데 사모펀드가 끼는 순간 이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요. 사모펀드에게 점주는 파트너가 아니라 매출을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점주들의 창업 비용으로 매장을 늘리고 점주들의 매출에서 수수료를 떼고 그걸로 기업 가치를 올려서 매각 차익을 남기는 거니까요. 점주들이 뭘 바라겠어요. 오래 장사해서 꾸준히 돈 벌고 싶은 건데 사모펀드가 3년에서 5년 안에 빠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나 가맹점 지원 같은 건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는 걸 막을 순 없는 걸까? 체인점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 해외에선 이런 논의가 이미 한참 진행 중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사모펀드가 지역사회의 소규모 사업체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어린이 스포츠 리그부터
동네 작은 가게까지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규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은 우리나라는요,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인수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태예요. 사모펀드가 기업을 사고 팔 때 그 기업 자체에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봤을 때 그 피해가 결국 국민한테 돌아온다는 건 이미 홈플러스에서 이제 증명된 거잖아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나오는 반론도 있어요. 사모펀드 덕분에 브랜드가 성장한 것도 사실 아니냐, 투자 없었으면은 지금처럼 전국 어디서나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실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모펀드 자본이 들어오면서 매장 인프라가 깔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저가 커피를 전국 어디서든 접할 수 있게 된 건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은 선택지가 늘어난 거니까 나쁠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확장이 지속 가능하냐가 핵심이에요. 펀드가 빠지고 난 뒤에도 이 브랜드들이 지금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다음 인수자가 더 강하게 쥐어짜다가 결국 브랜드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느냐,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사모펀드가 빠지고 나면은 비싸게 인수한 새 주인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니까 원가를 더 절감하려 할 거예요. 원두 품질을 낮추든지 인건비를 더 줄이든지 아니면은 가격을 올리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소비자한테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체감되고 있는 변화도 있어요. 점점 커피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개인 취향 차이일 수도 있지만 원가 절감의 영향이 슬슬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곳도 있어요. 컴포즈 커피의 경우는 사모펀드가 아니라 필리핀의 졸리비 그룹에 인수됐잖아요. 졸리비는 외식 사업 자체가 본업인 회사예요. 단기간에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오래 사업을 해온 기업이라는 뜻이죠. 물론 인수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커피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가능성이 사모펀드보다는 높다는 건 분명한 차이점이에요. 사모펀드한테 팔리는 것과 같은 업종의 기업한테 팔리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예요. 사모펀드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라는 특수한 사업 구조에서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모델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일반 기업이라면은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구조 조정하고 효율화하고 매각하는 게 하나의 비즈니스 전략일 수 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달라요. 본사와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가 계약으로 묶여 있는 구조잖아요. 본사의 결정이 수천 수만 명의 개인 사업자 생계에 직결되는 거예요. 직원이면 회사가 잘못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자기 돈 넣고 시작한 개인 사업자예요. 본사가 사모펀드에 팔리든 말든 가맹점주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저 본사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본사의 새 주인이 3년 뒤에 떠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건 가맹점주들을 담보로 투자 차익을 실현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점주들이 낸 창업비용, 점주들이 만든 매출, 이걸로 기업 가치를 높여서 펀드가 차익을 챙기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를 인수했을 때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인수에 조건을 걸거나 인수 후 가맹점주 보호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이요. 우리보다 앞서 이런 문제를 겪은 나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사모펀드의 차입 매수 방식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영국에서도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의 종업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은 재래시장 가서 어묵 먹고 사진 찍느라 바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하지만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가 커피 점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모펀드는 커피뿐만 아니라 햄버거, 피자, 치킨, 편의점, 대형마트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곳곳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가 키워낸 저가 커피의 화려한 전성시대, 우리가 매일 마시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 뒤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매장을 끝없이 늘리는 자본의 논리가 있고, 그 논리 아래에서 생계를 걸고 뛰는 점주들이 있는 거예요. 사모펀드는 이미 엑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남을 수천 개의 매장과 수천 명의 점주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롱런이 목적이 아닌 사람한테 롱런 하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위 배를 가르려고 사들인 사람한테 상생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적어도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대가를 치르는지를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가 커피의 미래, 과연 사모펀드가 빠져나간 뒤에도 지금의 가격과 맛과 접근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홈플러스에서 봤던 그 결말이 커피잔 위에서도 반복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